시청자 비평 플러스에서 YTN을 들여다봅니다.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정부의 고강도 대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한다는 내용입니다. 관련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정책 범위를 토지와 농지까지 포함한 부동산 전반으로 확대할 것을 시사하는 대통령의 메시지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시장의 반응, YTN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을까요? 오늘 뉴스 리뷰 Y에서 살펴봅니다. 화면 너머의 목소리까지 듣고 답해드립니다. 시청자 톡톡 Y로 도착한 의견들 함께 들어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경철입니다. YTN 히트앤런 마라톤 대회가 다음 달 22일에 열립니다. 서울 상암동 월드컵 평화의 광장을 출발해 10km, 5km를 도는 코스인데요. 프로야구 시즌 개막에 앞서 야구 팬들과 함께 달리는 대회로 기획됐습니다. 그런 만큼 좋아하는 구단의 유니폼을 입고 달리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야구 직관에 필수인 아이템을 포함해서 다양한 기념품이 준비돼 있고요. 프로야구 레전드 선수와 해설가가 현장에서 들려주는 올해의 구단별 전력 분석을 비롯해 재밌는 게임도 마련됐다는데요. 화창한 봄날, 좋아하는 팀의 응원 기운도 불어넣고 또 달리는 즐거움까지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참가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 주소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시청자 비평 플러스 뉴스 리뷰 Y부터 시작합니다. 네, 오늘 뉴스 리뷰 Y 시간 YTN이 전한 부동산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반유미 시청자 평가원입니다. 이동우 해설위원 실장입니다. 정부의 잇단 대책 발표 속에 대통령의 경고성 메시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이슈가 정치권 공방으로까지 확대되는 모습인데요. 그러다 보니 주목도나 국민의 관심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평가원님,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129 주택 공급 대책과 다주택자 압박 기조 강화가 이어지면서 주택 시장 안정에 정부가 적극 개입하겠다는 정책 의지가 다시 한번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이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주택 공급 확대와 다주택자 압박 기조를 직접 밝히면서 언론은 대통령 메시지를 중심으로 정책 실행의 강도와 의지를 충실히 전달해 주었습니다. 동시에 정치권과 여론, 시장의 반응을 함께 전하고 정책 발표가 미치는 파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도를 구성해 주었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보도량이 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까다로운 정책 뉴스를 시청자의 눈높이에 맞게 풀어줬는지, 또 자칫 본류 외의 부분으로 더 많은 쏠림은 없었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자,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보도 사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연장 불가 방침을 전하면서 투기 기대 심리를 차단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부각했습니다. 오는 5월 9일 끝나는 유예제도의 보완 방안을 보고한 구윤철 부총리의 습관적인 표현을 이 대통령이 지적합니다.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말씀 도중에 아마라는 표현을 2번 하셨거든요. 아마 없습니다. 정부가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 종료를 못 박자 이른바 상급지로 옮겨가려는 장세가 형성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도 주거용이 아니면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거라고 적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발표된 한 여론조사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폐지가 잘한 조치라는 응답이 61%로 잘못한 조치라는 27%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대통령 발언을 중심으로 정책 배경과 전략적 의도를 설명해 시청자가 부동산 정책 전환의 의미를 읽도록 했는데요. 이어지는 보도에서는 강경한 정책 추진 의지와 함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해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정책 메시지 전달에 이은 분석 보도도 이어졌는데요. 부동산 이슈를 꾸준히 다뤄가면서
매물 가격이라던가 물량 동향 등을 통해서 정책 발표의 영향을 시장의 반응으로 점검했는데요. 지역별, 계절적 요인 등 다양한 변수도 함께 제시해 정책 효과를 단선적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했다는 점에서 정보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매물 증감 흐름이 지역별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최근 5일 새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지역에선 매물이 늘었지만 강북 일부 지역에서는 매물이 줄어들었습니다. 봄 이사철을 앞두고 계절적 요인이 맞물려 매물이 늘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책적 요인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계절적 요인에 의해서, 즉 이사철을 맞아서 매물이 나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급매까지는 없어요. 지난달 말부터 이어진 이 대통령의 다주택자 겨냥 발언 여파로 매물이 많이 풀리면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은 3주 연속 주춤했습니다. 그간 집값 상승이 두드러졌던 경기 과천시는 1년 8개월여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아파트 매매 거래 현황을 봐도 이번 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10건 가운데 9건 가까이가 15억 원 이하 거래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들어 서울 중저가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이 15억 원으로 수렴하는 이른바 키 맞추기 장세가 빠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V 방송이라는 그 뉴스 특성상 2, 3분 분량으로 이슈가 짧게 다뤄지고 끝나는 경우에는 종종 아쉬움이 남기도 했는데요. 개별적으로 다뤄진 이번 보도 역시 그랬지만 경제보도라는 카테고리에서 YTN 보도를 전체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이슈를 큰 틀에서 파악할 수 있어서 유익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어서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가 출연한 YTN 대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39세 이하 서울의 무주택 가구가 99만 2,856 가구로 집계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상 100만 가구를 돌파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청년층의 자가 보유율이 굉장히 낮다, 붕괴됐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39세 이하 가구의 자가 보유율은 서울 기준으로 약 17.9%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째는 월세 부담이 굉장히 역대 최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청년들이 월급을 받아가지고 소비를 할 여력이 별로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40대 이하의 젊은 층의 소비가 안 된다는 것은 내수 경제가 회복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까지 연결되는 거죠. 부동산 문제를 개인의 선택이나 투자 판단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 전반의 문제로 인식하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또 부동산 정책 이해를 돕는 기존 전문가 역할에서 나아가 부동산 이슈를 사회 구조적 문제로 바라보도록 그 관점을 확장했다는 점에서 주목해 볼 수 있었는데요. 전문가 대담의 장점으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진단적 논의가 좀 더 활발해진다면 부동산 문제를 사회적 논의의 장으로 끌어올릴 수 있겠고 더 나아가서는 정책의 방향성과 보완점을 점검해야 한다는 언론의 역할에도 더욱 부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장님의 의견은 좀 어떠신가요? 사실 지금 그 정부 금융당국은 이 주택 융자를 낀 매수세를 차단하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을 아주 강하게 옥죄고 있거든요. 상당히 이런 방향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실수요자들이 특히 신혼가구 등이 이제 최초 주택을 매수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좀 보완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감면 기한인 5월 9일까지 집을 팔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주택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유효한 정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한국부동산원의 자료를 보면요. 2월 셋째 주 강남구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해서 0.01% 올랐는데요. 사실상 보합세라고 할 수 있겠죠. 한 주 전에는 0.02% 올랐었습니다. 서초구도 0.05% 상승했는데 전주에 0.13% 오른 것과 비교할 때는 상승폭이 상당히 꺾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전문가들은 조만간 강남권도 하락세로 전환할 것으로 이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강남권을 중심으로 매물이 늘어나고 또 수억 원에서 최대 한 10억여 원씩 그 매도 호가가 떨어진 경우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들도 상당수가 매물을 내놓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이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향후 고가주택에 대해서 재산세와 양도세 모두 올리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면서 정부 정책에 저항할지 순응할지는 각각의 자유이지만
주식시장 정상화처럼 그에 따른 손익 역시 각자의 몫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결국 부동산 시장에서는 심리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같은 심리전에서 사실상 정부가 승기를 확실히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 같은 기조는 앞으로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부동산 정책에 따른 영향들을 전반적으로 좀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평가원님 이어서 또 어떤 보도들을 살펴주셨습니까? 네, 그동안 이제 시청자 비평 플러스에서 부동산 보도에 관한 논의를 여러 차례 이어온 바 있는데요. 정책 발표에 따른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또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언론의 검증 역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바 있습니다. 예. 또 부동산 문제를 자산 가치의 변동이 아니라 주거 안정이라던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사회 전체의 문제로 다뤄야 한다는 점도 반복해서 강조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부동산 이슈를 기존의 정책 전달 중심의 보도와는 다른 시선으로 접근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곳 주민 A씨는 지난해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이른바 집값 가이드라인을 정했습니다. 특정 가격 밑으로는 매물을 내놓지 말라고 압박하고 이를 어기는 부동산엔 허위 매물 신고와 집단 민원 보복을 가했습니다. 성남에서도 주민들이 중개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영업을 방해했고 용인에선 공인중개사들이 카르텔을 형성해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거부하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기도는 집값 담합과 전세 사기 등을 부동산 3대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수사력을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조직적인 가격 담합 사례를 소개하면서 부동산 가격 왜곡의 원인을 개인의 선택이나 시장 심리에만 돌리지 않고 거래 질서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문제 제기가 일회성 사례에 그치지 않고 실제 구조 개선으로 이어졌는지와 같은 후속 보도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외에도 실제 부동산 시장 현장의 문제를 살핀 보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외국인 부동산 쇼핑 차단이라던가 외국인 토어제 관련 보도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적발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위법 의심 행위는 416건에 달합니다. 내일부터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는 외국인은 비자 유형 등 체류 자격과 주소 또는 183일 이상 실제 머무는 곳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의 투기 목적 국내 부동산 쇼핑을 차단하는 데 효과를 낼 것으로 관측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9월에서 12월 주택 거래량을 재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분석했더니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량은 35% 줄었습니다. 외국인의 위법 의심 거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외국인 토어제를 지속하되 서민들이 많이 찾는 중저가 주택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국내 주택 수급의 문제를 외국인 거래로 확장해 정책의 취지와 효과를 짚고 정책이 의도한 방향으로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시청자가 확인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정책 검증의 기능을 잘 수행한 사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들 보도는 공통적으로 부동산 이슈를 정책 발표에 한정하지 않고 정책 결과와 현장의 문제를 동시에 살핌으로써 접근 방식의 다양성을 보여주었는데요. 해당 보도들이 어떤 배경에서 기획되었는지 그리고 문제의식을 확장한 후속 보도들이 계획 중인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솔직히 평가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보도들은 출입처에서 나온 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기자들이 풀어낸 그런 아이템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경기도가 집값 담합 세력을 엄단하겠다는 내용도 경기도의 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경기도 출입 기자가 기획한 리포트였고요. 또 외국인 토지 거래 허가제와 외국인 부동산 쇼핑 차단 리포트는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국토교통부 출입 기자가 시청자들이 알기 쉽게 풀어서 쓴 내용인데요. 부동산이 화두인 상황에서 충분히 의미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해서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게 된 것이고요. YT는 앞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이슈를 이러한 보도 자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또 다각적이면서도 또 심층적으로 연속 보도할 예정이라는 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향후 주택 공급 계획이라든지 또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개편 등 내용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같은 대책을 미리 예상하고 또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을 다양하게 전망하면서 또 바람직한 부동산 시장의 방향 등을 도모하는 그런 리포트도 많이 보도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자, 부동산 문제는 워낙에 기대 심리가 민감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럴수록 언론은 보도 하나하나에 신중해야겠죠.
부동산 시장의 단면을 단순히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복잡한 구조와 본질까지 충분히 담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자의 알 권리와 보도 가치의 향상을 위해 노력한 방송을 꼽아보는 디딤돌 뉴스 시간입니다. 자, 평가원님,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보도, 어떤 보도가 있었습니까? 부동산 이슈는 주택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갈등이 쉽게 증폭되는 대표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 발표가 곧바로 찬반 대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언론이 각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함께 살피는 과정은 단순한 갈등 전달을 넘어서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을 예측하고 정책 수정의 여지를 넓혀 사회적 비용과 정책 실패 가능성을 줄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부동산 정책을 다룬 최두희 기자의 보도를 주목해 볼 수 있었는데요. 보도를 살펴보면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제도 변화 과정을 짚으면서 제도 폐지와 부활이 반복되어 온 흐름을 설명했습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의 세제 혜택 요구를 전하면서도 이를 옹호하기보다는 정책의 일관성 부족이 임대인의 의사결정에 혼선을 주고 결과적으로는 임대차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정책 변화가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그치지 않고 시장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한 접근이었는데요. 정책의 결과를 보다 입체적으로 전망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정책 완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언론의 역할을 보여준 보도로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이번 디딤돌 뉴스를 통해서 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입장이 드러나는 현장을 전하면서 정책과 관련해 추가로 고민하거나 또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는지를 이어서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최근 이어지는 저희 YTN 부동산 보도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었죠. 한국 부동산 시장의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알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최두희 기자를 만나서 그 취재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제가 취재를 해보다 보니까 이 제도 자체가 2017년 문재인 정부 당시 본격화되기 시작했고 또 지난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임대사업자들에게 혜택을 줬다 뺏기를 반복했다는 부분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임대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정부를 믿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정권에 따라서 또 정부에 따라서 혜택을 줬다 뺏기를 반복하다 보니까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흔들린다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또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전화 취재를 해보니까 아파트와 비아파트 시장을 좀 구분해서 봐야 한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비아파트 임대사업자들의 피해도 우려되는 부분이었고요. 시장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정부가 제도 개선 과정에서 임대 시장에 미칠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울 등 주요 지역의 집값 상승과 관련해서 언론이 문제다라는 그런 비판도 있다 보니까 사실 취재 과정에서나 그리고 기사 작성 과정에서 아무래도 좀 조심스럽게 써야 되는 부분들도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이번에 또 다주택자 매물 호가 관련해서도 예를 들면 강남구의 경우의 상황과 강남권의 다른 지역들의 상황이 또 다를 수가 있고 강북권의 경우에도 지역에 따라서 매물은 그렇게 늘지 않고 또 호가도 낮아지거나 그런 기미가 보이질 않고 호가가 오히려 그대로 멈춰 있거나 아니면 더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도 자치구별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모든 시각들을 다 담기가 좀 한계가 있는데요. 방송 뉴스의 특성상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내용을 좀 압축적으로 담아야 하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뉴스를 취재하거나 아니면 기사를 쓸 때에도 최대한 자극적인 보도를 지양하고 최대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짧은 뉴스 시간 안에 그런 내용들을 최대한 균형 있게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오늘 뉴스 리뷰와이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는 전달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뉴스를 본 시청자의 생각이 더해질 때 비로소 완성되는데요. YTN을 향한 시청자의 목소리를 듣고 YTN이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의견이 들어왔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황지연입니다. 뉴스를 봐도 풀리지 않는 궁금증, 이 시간에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청자 톡톡 Y 첫 번째 보도부터 살펴볼까요? 80m 높이 거대한 철탑이 힘없이 꺾였습니다.
부러진 날개는 산산조각이 났고 터빈 등 발전 설비도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영덕군은 낡은 발전기가 강풍에 파손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고 발전기는 2005년부터 운영돼 설계 수명인 20년을 넘긴 노후 기종이었습니다. 설비를 최신형으로 바꾸는 사업을 계획 중이었지만 미뤄지는 사이 사고가 난 겁니다. 경북 영덕에서 80m 높이의 풍력 발전기가 도로 방향으로 붕괴하는 사고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번 사고가 안전 시스템 결함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알렸는데 과거 비슷한 사고 사례가 있는지 관련한 시설 점검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함께 전했으면 좋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비슷한 사고 사례와 함께 사고 이후 시설 점검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국내 풍력발전기 시설물 사고는 2016년 강원 태백에 이어 작년에도 전남 화순에서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27m 높이의 풍력발전기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쓰러진 건데요. 넘어진 풍력발전기는 하단부로부터 약 30m 높이 지점이 빨대처럼 접혔다고 합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발전기 접근을 막는 구조물 일부가 파손됐는데요. 최근에 발생했던 경북 영덕 사고를 계기로 노후 풍력발전소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국 최대 규모의 풍력발전단지를 보유한 영양에서도 관련 점검과 대응 체계 강화에 나섰다고 합니다. 영양에서 가장 오래된 풍력발전기는 영양풍력발전공사가 운영하는 설비로 2009년에 준공돼 올해로 16년째 운영 중인데요. 내구 연한이 20년인 점을 고려하면 아직 사용 가능한 기간이 남아있지만 운영사는 선제적 안전 확보 차원에서 시스템 안정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후 기종은 2028년부터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철거하고 대형 고효율 설비로 교체할 예정인데요. 기존 41기를 23기로 줄이는 대신 한 기당 용량을 키워 전체 발전 용량은 오히려 약 40메가와트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현장에서는 관계자들이 수시로 설비 상태를 점검하고 있는데요. 고배율 망원경과 드론을 활용해 날개 표면과 접합부를 살피고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각 추가 점검에 들어갑니다. 법정 정기 검사는 3년마다 받지만 이곳 시설은 매년 정밀 검사를 별도로 시행하고 상시 점검 중입니다. 영양군도 사고 대응을 위한 행정적 준비에 나섰는데요. 군은 사고 시 주민 보호와 정보 전달을 중심으로 대응 매뉴얼을 보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철저한 사고 예방을 통해 풍력발전기 사고가 더 이상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시청자 궁금증은 무엇일지 보도 먼저 확인해 볼까요? 최근 인도 동부 서벵골주에서 발생한 니파 바이러스 확진자는 현재까지 최소 5명. 인도 당국은 200명 가까운 접촉자들을 긴급 격리하고 모니터링에 돌입했습니다. 수십억 명이 이동하는 중국의 서울 대이동, 순위인이 시작되면서 다른 나라로 유입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 주요 관광 국가들은 인도발 항공편 승객을 대상으로 1:1 체온 스캔을 실시하는 등 공항 검역을 최고 수준으로 강화했습니다. 니파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알리며 전파력, 잠복기, 백신 부재 등 정보를 전했는데요. 국제적 확산 우려를 강조하기도 했는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해외 각국의 검역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알렸다면 시청자의 불안을 줄이고 정보의 실효성을 높였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전해졌습니다. 작년 12월 인도에 니파 바이러스 확진자 2명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니파 바이러스는 과일박쥐나 돼지 등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는 인수 공통 감염병인데요. 감염 시 발열과 뇌염을 유발하며 치사율이 최대 75%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이 공항 검역을 대폭 강화하고 나섰는데요. 그렇다면 니파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해외 각국의 검역 상황을 알아볼까요? 먼저 인도와 국경을 맞댄 네팔은 지난 1월 최고 경계 태세를 선포하고 트리부반 국제공항과 인도 국경 검문소 전체에서 검역을 강화했습니다. 태국 보건부는 지난 1월부터 수완나품, 돈무앙, 푸켓 국제공항에서 3단계 검역 시스템을 가동했다고 합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체온을 측정하고 서뱅 골주발 승객 전원에게 건강신고서 작성을 의무화했는데요. 싱가포르 전염병청도 지난 1월부터 창의공항에서
인도 감염 지역발 항공편 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체온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도 엄격한 검역 조치를 내놨는데요. 파키스탄 국경보건서비스국은 지난 1월부터 공항, 항만, 육상 국경 등 모든 입국 지점에서 100% 검역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경보건서비스국의 건강허가 없이는 입국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보다 앞서 니파 바이러스 대응 체계를 구축해왔는데요.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9월부터 인도와 방글라데시를 검역 관리 지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와 방글라데시에서 입국하는 유증상자는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 1월부터 해당 국가로 출국하는 경우 감염병 예방정보 문자를 발송해 사전에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마지막 주제에 대한 시청자 의견 이어서 확인해 볼까요? 지난해 12월 미국 LA에 막 도착한 항공기에서 한 승객이 복도를 다급히 뛰어갑니다. 여객기 출구 쪽에 의식을 잃은 흑인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급히 뛰어온 이 승객은 다름 아닌 같은 여객기에 타 있던 한국인 응급구조사였습니다. 그렇게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 4분 동안 산소호흡기와 제세동기를 쓰면서 능숙하게 심폐소생술을 이어갔습니다. 얼마 전 여객기에서 쓰러진 외국인을 한국인 응급구조사가 심폐소생술로 구한 소식을 알렸는데요.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의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과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배울 수 있는 곳을 안내하면 도움이 됐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어 가지고 와봤습니다. 누군가가 갑자기 쓰러졌을 때 일반인이 가장 간단하게 응급처치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심폐소생술인데요. 순간의 행동이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만큼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은 매우 큽니다. 이렇게 중요한 심폐소생술, 일반인 시행률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볼까요?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이란 병원 도착 전에 근무 중인 구급대원 및 의료인을 제외한 일반인에 의해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급성 심장정지 환자의 비율을 뜻합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2014년도 10%대에서 2023년에 이르러 30%대까지 꾸준히 증가했는데요. 다만 영국 70%, 미국 40.2%, 일본 50.2% 등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아직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이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배우고 싶을 때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한국심폐소생술교육원, 대한심폐소생협회 등에서 일정에 맞춰 교육을 신청할 수도 있고요. 구청이나 소방서, 지역안전체험관 등 가까운 곳에서도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일반인도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제대로 된 심폐소생술을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전문 교육기관에서 실습하기 전 이 시간을 통해 심폐소생술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까요? 심정지 발생 후 4분이 지나면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치사율이 높아집니다. 이때 꼭 필요한 심폐소생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환자의 의식과 호흡을 확인한 후 119에 신고합니다. 둘째, 분당 100에서 120회, 약 5cm 깊이로 가슴 압박을 실시합니다. 셋째, 팔꿈치를 굽히지 않고 수직을 유지한 채 119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반복합니다. 지난 1월에는 질병관리청과 대한심폐소생협회가 국내외 최신 연구 결과를 반영한 2025년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요. 홈페이지를 통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확인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신 궁금증, 오늘도 속 시원히 풀리셨을까요? 다음 시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YTN의 보도를 되짚어보는 데 있어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 남겨주시고요. 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다음 주 보다 깊이 있는 시선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